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오는 17일 제헌절이 들어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헌절을 앞두고 원로 헌법학자이신 박일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랫동안 그 공직 생활도 하셨고 또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해 오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근황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87년에 네, 대학 총장직을 그만두고 네, 얼마 안 있어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새 막 변호사 물론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판사도 네. 아예 보고 검사도 아예 와서 그렇지만 네. 변호사 개업을 하는 동시에 작년까지는 대학원 강의를 맡아보다가 네, 금년 1학기부터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네, 47년에 제가 그 편을 잡 후에 네, 91년까지 했으니까 네, 중간에 문교부에 있는 6개월을 빼놓고는 네. 만 43년 6개월 강단의 선생이죠. 그렇게 되네요. 예. 네, 반평생을 강단에 예. 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순이 넘으신 연세인데, 예, 20년생입니다.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나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요새도 사건 없지만 언제 재판장에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 주일날은 못 가고 예, 월말에 주말에 한 번씩 네. 가는 소위 주말 골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골프를 치시는군요. 예, 아주 핸디는 놓고 못 칩니다만. 예, 예, 그러시군요. 이 원로 헌법학자로서 그 제헌절을 맞이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매년 비슷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예.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해마다 조금씩 그 감회가 다르신지요? 하여간 제가 우리 헌법이 48년 7월 17일에 이제 공포됐을 때 네, 대구대학에서 현재의 대구대학이 아니고 영남대학교 전신인 옛날의 대구대학에서 네, 헌법을 담당하는 조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헌법 제정에는 직접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참 반만년 역사 후에 처음으로 성문헌법 그것도 기본에 있어서 민주적 성문헌법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감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감격은 그 후에 헌법이 개혁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민의를 받들어서 만든 거니까 아주 저로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렇게 깊이 관여하신 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반면년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성문 헌법을 가지게 된 감회가 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학자로서 당시 그 제헌 헌법을 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깨놓고 말씀드려서 그 재헌 당시의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에 제1차 대전 후에 독일의 네.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헌법이죠. 네, 그리고 조문상으로 봐서 아주 잘못됐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없었으나 다만 첫째 우리 집권자나 국민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없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이시 절대주의, 네, 일본 식민주의, 네, 그리고 군영기 혼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집권자나 국민이 실례지만은 이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갈 만한 그와 같은 민주적인 역량이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네, 두
둘째로는 또 너무나 막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했기 때문에 현실적이 아닌 그와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국민이 참 남북 양단되고 아주 보릿고개도 심하고 이럴 때인데 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무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근로 권리가 있다. 규정은 해놨지만은 그것이 나쁘게 말하면 그름의 떡이거든요. 네. 그때 국력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그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라 할까. 이와 같은 것을 해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저항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진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 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상당히 통제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자본주의를 해본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현실하고 좀 떨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도 역시 그게 증명됐습니다만은 헌법 규범과 소위 현실의 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헌법 그 자체가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의 그 헌정사를 그러면은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재헌 당시 거는 말씀드리자면 제1차 개헌 부산에 있었어요. 소위 발췌 개헌은 제2대 국회의 세력 분포로는 이 박사가 그때는 국회에서 선거했으니까 네.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 및 그를 받는 분들은 국민 주권과 상권 분리부 원칙으로 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회도 경솔을 막기 위해서는 야원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걸고 제2차, 1차 개헌을 시도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결국 처음에는 정부안이 부결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 내각 책임제안이 나왔고 또 이에 대항하는 정부안이 다시 나와가지고 저 악명 높은 정치 파동을 겪은 뒤에 이제 네. 장택상 씨가 중간에 서셔가지고 정부와 나하고 국회안을 절충한 소위 발췌해가지고 만든 발췌 개헌 만드는데 네. 이 개헌을 깨놓고 말하면 이 박사의 재선을 위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네. 예, 그리고 제2차 개헌이 소위 4.4.5.2 개헌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연막을 피웠습니다만 실내에서는 이 박사의 연구 집권의 길을 열어주자. 그래 부칙에서 개정헌 부칙에서 이 박사에 대해서는 그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그 개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은 모두 개헌을 9차례인가 뭐 이렇게 9차 지금 했죠. 현재 제9차 개정. 예, 9차 개헌을 했는데 그래서 그 원로 학자이신 그 한태현 교수 같은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헌법이 누더기 헌법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법을 몇십 년, 몇백 년 그냥 한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그 개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과연 그 한태현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헌법이 누더기 헌법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여적절하게 개헌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태현 분은 이제 주로 그 제3공화국 헌법이 되기 전에 네. 제3차 개헌까지 외고치고 저래고치고 누더기 헌법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아까 말했지만은 제2차 개헌, 제1차는 이 박사의 재선, 제3차는 이 박사의 영주 종신, 네, 예, 예. 그다음 2차가 하나 진짜 민주적인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제3공화국 헌법 4.19 후에 말이야. 네. 제2공화국 헌법인데 네. 3차 개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박사의 자유당 정권의 독재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영향이 주요 원인이 있다. 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했다. 네.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됐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네.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네. 뭐 그래서 참 뜻이 아주 좋은 네. 그 민주화를 지향한 헌법이었죠. 그런데 네. 이것도 그 후에 역사가 증명합니다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 바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때는 첫째 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세력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수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네. 그 사이를 나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부패, 국회의원은 부패. 또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셨습니다만 장면 선생님의 장면 총리가 좀 성격이 좀 약했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각 책임자가 서기 운영을 못했습니다. 기한도 네. 짧았지만은 그러다가 또 일반 국민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때 신문사 난입 사건이라든가 면 사무소만 가도 신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20명씩 모아가지고 있다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말이죠. 이것을 봐가지고 결국 단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제 3자예요. 만약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장면 내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저는 정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16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역시 약체 내각으로 갔겠죠, 당분간. 강력하지는 저도 그때 차관이었습니다만은 법제 차관이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에 쭉 참석을 했는데 네. 역시 강력한 그와 같은 맛을 조금도 못 봤어요. 그건 이제 과도기적이니까 그것은 그렇겠죠. 내각 책임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강력한 정부를 만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없었죠. 그때 신파구파 대립 때문에 안 되죠. 네, 신파구파의 대립 때문에 예, 또 강력한 정부를 만들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면 선생도 약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4차 개헌이 소위 소급입법, 네.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네. 그건 민주당 때 만들었는데 이것도 네. 세계 그 예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16이 나가지고 네. 요새는 쿠데타라 그럽니다만 네. 그때는 군사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간 초법적인 의미에서 쿠데타지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3년가인가 계속되다가 제3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것도 저도 심의위원인가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모두 열심히 공청회도 하고 말이죠. 연구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 5.16 혁명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군사 정권이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헌법 조문이 좋은 게 많았습니다만. 그 이제 내각 책임제였던 민주당 정부로부터 5.16이 나서 제3공화국 그러니까 그때 군사정권으로 여론이 오면서 다시 대통령제로 여론이 획 돌아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 안 되겠다. 이거 네.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유결 했는 거죠. 네. 그걸 다시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그렇습니다. 개헌을 한 겁니다. 예, 거기 예. 가장 순수한 대통령제였어요. 우리나라 예, 역사상으로 예. 보면. 그 다음에 4차가 아까 그러고 5차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차가 그 삼선 개헌이죠. 네. 그 박 대통령이 이제 2번 아니고 3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네. 개헌이고. 그것도 네. 말이 많았죠. 네. 정권 연장을 위한 거고. 네. 또 7차 개헌은 이것은 유신헌법. 네. 이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영구주권을 꾀한 것이다. 네. 이와 같은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 다음에 8차 개헌하는 것이 이제 제5공화국 헌법이죠. 네.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의 유신헌법 강압적인 규정을 상당히 약화했습니다만은 역시 실질적인 군사정권의 연장이다 하는 비판을 우리 학자들 간간히 받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9차 개헌인데 이것은 6.25 정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드는 거고 또 국민의 소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헌법 중에서는 그래도 개혁이 아닌 개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2차 1차 개헌, 2차 개헌, 그다음에 6차 개헌, 7차 개헌, 8차 개헌은 전부 그 정권과 관련되는 정권의 연장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것이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점 무시하는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9차례 개헌에 예. 물론 재헌국회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하셨다고 그랬지만은 그 헌법학자로서 또 법제처에 계시면서 개헌에 알게 모르게 관여하시게 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개헌에 참여하셨습니까? 재헌 때는 제가 대구대학에 조교석에 있는데요. 네, 나주에 심경원장 하셨던 그 최하영 씨가 계십니다. 네, 그분이 신익기 선생의 명을 받아가지고 헌법 초안을 만들어 봐라. 네, 그런 임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하영 씨한테 제가 자문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막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했는 거고 또 그 1차 개헌, 2차 개헌은 네, 제가 법제처 제1국장 할 때 네, 실무를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럼 아주 깊이 관여하신 분으로 뭐 생각해도 그거는 됩니까? 기술적으로 관여했지 정치적으로 제가 뭐 관여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3차 개헌 때는 제가 법제 차관으로 있으면서 또 헌법 개정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그때는 적극 관여했죠. 하고 3차 개헌이라는 건 어떤 개헌이었다고 그러셨죠? 제2공화국 헌법, 네, 제2공화국 헌법. 네, 네. 민주당 예, 그 예, 정권이 내각 책임제로 할 때, 예. 네, 그리고 4차 개헌은 소급입법. 네, 그건데 저는 그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신문에는 막 반대 한마디도 안 나오더만요. 그래서 네. 제가 일반 신문에 안 내주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신문에 소급입법과 같은 나쁜 예를 두지 마자 네,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왜 5.16 나고 나서 정치정확법 같은 걸 해가지고 대표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5차 개헌 제3공화국 헌법 때는 이렇게 제가 전문위원 한 사람으로서 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6차 개헌 그건 저는 그때는 그만둘 때였으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관여 안 했고 7차 유신헌법은 한간에 박일계가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제가 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다만 그 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관계 당국에서 당신 나가서 좀 텔레비나 매스컴에서 가서 좀 선전하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8차 개헌 때는 역시 제가 뭐 심사위원입니까 심의위원으로서 관여했습니다. 하고 이번 9차 개헌 때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유신이라든가 무슨 삼선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 헌법학자로서 나가셔가지고 그 합리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막 깨놓고 말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죠. 그러나 그러면 그걸 과거에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금 뭐 기분이 후회하죠 드십니까? 물론. 네. 너무 보신적이었다. 네. 네. 그때 안 할 수도 있으셨습니까? 뭐 안 했으면 뭐 억지로 끄고 가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여러 가지로 직접 간접으로 재미없는 일이 있었지는 모르죠. 그때 헌법학자 쳐놓고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반대, 정정당당히 처음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고 네. 소극적 반대했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불과 한 2,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학자로서 학자적인 양심과 예. 네. 지금 그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현실과의 갈등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선생님께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헌법학자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수 있고 또
박 대통령도 이렇게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서 대통령 2번만 하시고 그리고 그만둔 그런 또 이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거나 그러지 그런데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때도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법학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반대했으면 하지만은 유신 헌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헌법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야 된다. 선의의 독재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박 대통령과 가까우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인연으로 가까워지셨어요? 뭐 저는 사실 5.16 전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5.16가 떡 나더니까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 네. 나중에는 국가최고회의에서 자문원을 이제 임명 위촉을 하는데 제가 그때 법제처 차장을 했는데도 네. 제가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날은 이제 그때 군사원어청에 있던 최고회의 자리에 가서 있는데 박 장군이 오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들어오십니다. 키가 조그만한 분이 세강경지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차례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박 선생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박 선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만요. 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이제 대구 사범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구 고보 출신이고 네. 또 졸업 연도도 되게 비슷하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난날 어떻게 해서 헌법학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막 친일파주를 좀 해가지고 일제 말에 시골에 군수를 좀 하다가 네. 군수를 했다는 것이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매놈 고등고시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는 또뭐 영어 조금 한다 그래서 미국 군영청에 네. 전라남도 도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뭐 친일파도 했다가 친미파도 했다가 이게 절적 없어 안 되겠다. 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또 과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대학 교수는 참 우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신생 독립 국가에서 후진 양성하고 이제 저 대학 교수로서 대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제2의 이제 고향인 대구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현재의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네. 그게 이제 법과 조교수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때 동기로서 이제 국무총리 하던 신현학이나 네. 또 경제학 하는 권혁소구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대구대학 창설 교수진을 짰죠. 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민법이었는데 네. 역시 사법과를 안 나왔으니까 민법이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개척되지 않는 헌법, 특히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배운 헌법은 소위 군주 주권 원칙에 따르는 그 비민주적 요소가 강한 헌법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방도 됐으니 민주적 헌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선인들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에 간다. 그때 유진호 선생 한 분이 막 유명한 헌법학자이지 다른 분은 별로 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막 헌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공직 생활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대학에 있다가 아마 그래도 말은 나면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에 보내라는 식으로 그 보다도 그 대구에는 책이 없었어요. 네. 위에 서울대학에 책이 많거든요. 네. 서울대학 책 지금보다도 일제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호 선생이 마침 이제 우리 건국되던 해 초대 법제처장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후임을 오라. 그래서 이제 서울 물리대 정치학과에 네. 갔습니다. 네. 그때는 이 학생들 계시지만 법과대학보다 더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과대학이야말로 대학 중의 대학이고 네. 정치학과는 뭐 물리과대학의 심장이다. 모든 네. 학생들이 뻑을 댔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공법, 헌법, 행정법을 담당했는데 그게 묘한 것이 역시 정치학과니까 정치 쪽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은 그대로 강의하면서
국가로이라든가 이회로이라든가 선거로이라든가 주권로이라든가 이런 강의에 결국 맡게 돼가지고 그 행정법은 끊어버리고 제가 법대에 갔다 나면 헌법행정법을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로 가시게 된 거는 예,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때 참 공부도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했습니다. 네. 했는데 또 원고 써가지고 술 먹고 싶으면 원고 써가지고 명동 가서 대포하고 이랬는데 네. 아예 유교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산 비난관이 대학 본부는 하나 있죠. 네. 또 대학 교수를 하는 것은 월급하고 강사료, 다른 대학 나가는 강사료하고 원고료, 네. 인쇄료로 사는데 그거 하입도 안 들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 번도 보이지 참 정신 많이 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국회의장 신익기 선생이 국민대학 학장을 겸하셨고 네. 또 윤길중 씨가 계셨기 때문에 네. 거기 부탁해서 국회 임시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법제위원회에. 네. 그러다가 이제 법제처의 제1국장 자리가 비어서 그러면 너가 공법에 가장 가까우니까 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하는 공법하고 각 분야가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법제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공무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저 법제처에 쭉 계시다가 또 한때는 문교부에도 계셨죠? 예, 제가 법제처에 참 국장을 10년 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신사학군이 과장에서 국장, 차관, 장관 올라가는 동안에 저는 법제처 국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법제처는 민간 접촉이 없으니까 네. 관청사의 일이니까 네. 대학 강의를 나가는 것이 자유로웠어요. 아. 예, 그래서 네. 그때 강사면서도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도 대학에 나와서 강의를 예. 하실 수가 그래서 있었어요. 제가 강의 안 했는 건 문교부 있을 때 6개월뿐입니다. 네. 네. 그럼 문교부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되셨어요? 문교부는 그때 장관으로 가셨죠? 예, 네. 그 고대 총장하는 김상엽 씨가 네.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 은사 되시는 분이 저를 추천했는가 봐요. 네. 뭐 법제처도 오래 있었고 네. 그 난사에 법제처장으로 그대로 있고 싶었는데 네. 위에서 가라 그래서 뭐 또 문교부 같으면 한번 가보자. 근데 가봤는데 역시 법제처장으로는 합격했습니다만은 네. 문교부 장관으로서 낙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만 있었죠. 네. 그 6개월만 어떻게 있게 되셨어요? 그게 무슨 교육 정책 같은 데에서 뭐 예. 다툼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네. 아니고 그때 이권 관계가 많은 문화재 관리국이라고 하는데 예. 왜 구황실 재산 예, 예. 관리하는 국 예. 그게 문교부에 있어가지고 예. 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충돌이 생겨서 네. 그래서 그만뒀죠. 그러시군요. 근데 그 대학 교수 시절에 그 저 무슨 잊혀지지 않는 강단에서 있었던 일, 후배들하고 있었던 일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일은 뭐 없으십니까? 제가 하건데 원래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술 먹고 뭐 실수했는 일이 한 번 두 번 아닌데 한 번은 그런 얘기는 많이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여쭤볼 그러니까. 수도 없고. 네. 그게 무슨 절이더라? 옛날에 뚝섬 건너가 절이 있는데 그게 네. 거기 봉은사. 예, 뭐 그게 봉은사인가 네. 학생들하고 이제 물리대 정치학과 애들하고 이제 놀러 갔거든요. 네. 근데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네. 걷지를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무슨 돈 있으니까 네. 그 이놈들이 나를 얻고 네. 와가지고 궤도차에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법제처에 계실 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6.25 전에 아, 6.25 예. 전에요. 예, 네. 그때 아주 참 낭만의 시대죠. 박 대통령과 뭐 약주를 잡수시는 것도 무슨 뭐 많이 예, 그 양반 있었는데. 하고도 뭐 꽤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 한 번은 또 갔더니 담배가 이 양반이 새 담배를 피워요 국산을. 그 무슨 담배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건방지게 각각 그 담배 하나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이제 한 가지 주시더만요. 피우고 나오면서 각각 이왕이면 아까 그 담배 한 포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담배 한 포를 얻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퍼져가지고
박일계가 청와대 가서 담배 한 보를 뺏어왔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약주를. 예, 큰일 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약주를 하십니까? 요새는 독한 술은 안 하는데요. 예. 요새도 가만히 보면은 마주항 그 맥주병 방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루 한 2병 합니다. 요즘도요. 예. 매일이요. 예. 어. 한 병 반 내지 2병. 네. 그 하면은 취하십니까? 기분이 좋죠. 네. 예. 밤에 보통 이제 우리가 나가 많아지면은 소변이 보고 싶어서 깨거든요. 네. 그럼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책 보라 하는데 뭐 눈도 나쁘고 책 보기도 싫고 네. 그 자연히 이제 포도주 큰 거라서 하나 하고 네. 그러면 또 자고 이래 되죠. 음. 김 선생도 낮에 60이 넘으시면 70쯤 되시면 그래 될 거예요. 네. 약주를 드셔야 잠이 오시는군요. 예, 깨면 네. 네. 일단 잠이 드시면은 계속 주무셔야지. 아니, 중간에 이제 일어나시면은 그리고 잠이 안 다시 오니까. 잠이 안 오시니까. 예, 예, 그러시군요. 네. 그동안 배출한 제자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뭐 참 그야말로 수마이죠. 네. 그런데 저 제자 중에 그래도 관계에서 제일 출세하는 것은 국무총리 하던 남덕우. 네. 그 친구가 국민대학 제1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외에 서울 물리대 쪽은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뭐 부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전임은 아니었지만 서울법대에 강사로 나갔거든요. 꽤 오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도 법원에 가끔 나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대개 과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젊은 판사들은 모르고 이제 한벌 갔죠. 근데 그 저 강단에서 후학들에게 일관된 무슨 그 가르침이라든가 예, 저는 뭐 그런 것이 다른- 있으셨다면 저는 어떤 것을 다른보다도 제일 실력을 기르는 게 제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은 일기주의. 이 일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정도로 그 전공을 파가지고 실력을 양성하라. 이것이 뭐 언제든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양성하라. 예. 예. 예, 다시 그 법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해방 후에 혼란할 때에 시작을 하셔서 그 최근까지도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신 것이 법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헌하고 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셨으며, 또 법제처장도 지내시고 그런 분으로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요즘 와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도시 법을 안 지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못 지킬 것이고, 또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준법 정신이 희박해지고 없어도 법을 안 지킬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법을 안 지키는 국민입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네. 결국 조선시대의 법이나 네. 일제시대의 법이나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압박하는 법이라는 면이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일제시대의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그 반항하는 것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애국의 애족이다. 이런 예향이 지금도 그저 관여하는 일은 덮어놓고 나쁘다. 네. 이런 사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준법 정신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과거에 오래됐습니다만 미국 가보니까 밤 12시에 호텔에서 이래 창에서 내다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는데요. 네. 십자가에. 아무도 자동차도 안 가고 사람도 안 가는데 빨간불이 나오니까 가만히 서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참 미국이라 한 나라는 물론 갱그 영화도 있고 이랬지만 참 준법 정신이 강하구나. 네. 를 느꼈는데
요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를 걷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준법 정신이라 하는 건 오히려 퇴화하지 않았느냐, 퇴보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요새 흉악범, 특히 청소년 범죄 또는 한탕주의에서 오는 그 사기, 이와 같은 파렴치제. 요새 뭐 저희들은 참 이렇게도 눈이 감한데 10억, 100억 하는 신문이 자꾸 나는 거 보면 말이죠. 과연 우리 국민이 이래 준법 정신이 이래서야 되겠냐. 아주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네. 근데 지금 그 참 원로 헌법 학자이신 우리 박일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기라든가 무슨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진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준법 정신이 희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법을 안 어기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법 이전에 양심이 살아있다든가. 그 옛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은 최저 도덕이다. 네, 예? 사람 윤리관, 도덕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법을 지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 양심이 있다든가 사람이 성품이 좋다든가 교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소 법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네. 그러지 근데 않습니까? 문제는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사회 규범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기본된 지켜야 할 것이 법보다 우선해야 그 법을 지키기가 좋은데 이런 것이 요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아이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윤리 도덕의 네, 타락이라 할까 네. 말이죠. 이건 막 물질 문명의 나쁜 배금주의, 네. 한탕주의 뭐 이와 같은 것에서 오는 건데요. 그게 참 통탄할 일이죠. 그것이 법으로 될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사회 최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네. 법은 필요하죠. 네. 예, 그러면 그 방법. 최저의 도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예의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은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뭐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해졌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큰일인데요. 이건 저는 막 교육에도 이렇게 관련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물질 문명의 나쁜 점이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한테 꽉 박혀 있단 말이죠. 네. 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하는 게 걔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네. 사회 전체, 특히 우리 어른들의 그거니까요. 네. 이 가정, 사회, 학교를 통한 그 새로운 교육, 윤리 교육 이와 같은 향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원로 헌법 학자십니다. 끝으로 네,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고 1947년인가요? 48년인가요? 이 재헌 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그 후로 9차례 개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었다고. 근데 앞으로도 개헌은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생각은 뭐 저는 정신 잘 모릅니다만 네. 일시 그 내각 책임제 개헌 해보자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네. 제6고가국 헌법 새겨지기 전에 네. 그래 그런 이론이 나올 멀고 또 사실 헌법 학자 중에도 내각 책임제가 좋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대통령제 그 장점 단점 내각 책임제 장점 단점 같은 걸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앞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내각 책임제 개헌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 위정자나 국민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위정자는 정권 욕 네. 그게 눈이 어둡지 말고 네.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잡고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해라 이런 거고요. 네. 일반 국민은 역시 추상적인 얘기지만 아까 말했듯이 민주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닦는 동시에
준법 정신을 더 안양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그 뭐라 그럴까 질서 유지라든가 혹은 그 공공윤리 줄 서는 거 있는 거 봐도 가난한 같은 거지만 그런 거부터 익숙해 가지고 네. 참 넓은 의미에서의 규범 사회 그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의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국민에게 많이 그렇습니다. 절실히 요청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법에 앞서서요. 옛날에는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이라 하면 하느님과 같이 모셨거든요. 예. 요새는 뭐 학생들 선생을 뭐라고 봅니까? 오늘 참 바쁘신 시간에 참만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해서 미안.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그 제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헌법 학자이신 박일경 선생님을 모시고 제헌절을 맞이한 주간에 여러 가지 법에 얽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그 명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인가, 스스로 제헌절날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